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설경환입니다. 2022년 첫 방송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을 관통하는 화두는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선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지역의 선거 말고 화두는 뭘까요? 딱히 생각난 게 없다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코로나 상황도 버거운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 볼멘 소리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방의 소멸 위기가 점점 커지면서 광주 전남 역시 미래 100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텐에선 올 한 해 광주 전남의 미래를 담보할 화두는 무엇인지 좀 짚어보고요. 또 그 방향이 맞는지, 또 어떻게 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장을 역임한 분이죠. 박성수 미래남도 연구원 원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영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경세안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벽두이만큼 우리 지역 여기저기에서 올 한 해의 의미를 강조하는 신년사들이 보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좀 관점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올 한 해 광주 전남의 미래에 왜 중요한지 또 왜 그렇게 진단하는지 좀 들어볼까 합니다. 박성수 원장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정말로 우리한테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제가 그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참 멋있는 사진을 잘 보이십니까? 예. 사진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해남 대흥사 뒤편에 두른산 있잖아요. 그게 한 30분 올라가면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네. 지금 1100년 된 나무인데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해 때 우리 전라도 천년나무로 지정을 한 수목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 전라도 새천년을 갖다가 잘 일궈 나가기 위해서 많은 플랜을 짜고 노후를 엮어서 많은 기획들을 했는데 전라도 천년사를 다시 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앞으로 새천년을 일궈가는데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올해다. 아시겠지만 올해 양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현명한 지도자를 뽑아야 우리 전라도 새천년에 그런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아시겠지만 갈수록 낙후되어지고 어려워지는데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비수권의 문제, 특히 서인경공화국이 날로 커지면서 우리 지역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년 일자리들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2002년부터서 우리 청년 인구가 이미 수도권 50%가 넘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을 걸머질 청년 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명실상부한 정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으로 일궈내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올해다. 그래서 올해를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의 중요성을 굉장히 여러 부분에 걸쳐서 강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영일 회장은 올해 광주 전남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 먼저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여행 관광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팅을 하면서 올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여행 관광업계가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관광업계인 당신들은 올해 임계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존의 그 기로가 바로 올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지역 현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본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는 대선하고 이제 지방선거라는 큰 빅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광주 전남이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저는 이제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국책 사업과 지역 현안 이런 문제들이
좌우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의 유권자들의 그런 냉정한 판단과 그리고 선택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네. 그런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 교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시대전환의 시대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 네. 또 이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 탄소 중립의 시대를 의미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이 낙후됐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또 그간 대선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을 조금 더 낙후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대선을 많이 주장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런 그 시대가 완전히 변환하면서 다른 지역과 우리는 출발점이 이젠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출발선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쟁을 끌고 갈 리더십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곳이 이번 지방선거이고 나아가선 대선일 것이다. 네. 즉 이번의 선택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주민의 선택도 매우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봉공이 올해 대선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지역 발전의 변곡점으로 좀 꼽았습니다. 네, 그런 만큼 현재 뭐 각 당도 이 지역의 표심을 겨냥해서 뭐 지역 공약 개발 한창일 테고 또 지역의 입장에서도 이 대선 후보들 한 표가 아쉽지 않습니까? 이때가 또 지역의 이 현안이나 수건 사업들 공약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러려면 뭔가 나름의 치밀한 좀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먼저 박 원장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제가 이제 그 광주남연구원 책임을 맡고 있을 때도 네. 시도 협업해가지고 대선 공약을 발굴했었고 뭐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광주남연구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싱크탱크니까 여러 가지 대선 공약을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대선 후보들한테 전부 다 이제 뿌려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안 제시를 하게 됐고 이제 그 이제 지역 공약으로 채택이 되도록 하고 그게 이제 당선이 되면 어떤 국정 과제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노력은 서로가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키는 이제 이걸 뭐 시도 또 어떤 연구단체에 맡기지 말고 네. 우리 민간 차원에서도 정책을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네. 같이 함께 지혜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 또 광주경제총협회 그리고 또 뭐 중소기업 중앙회 뭐 이런 기관이 중심이 되고 또 이제 네. 광주은행 이렇게 머리 맞대 가지고 광주는 연구원에 와서 어떤 그게 필요한 네. 현안들을 갖다 정책 개발로 가져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찾고 정말로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 것이 이런 또 다른 노력이 네. 같이 수반돼야 이게 효과적인 정책 예. 수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분에 좀 노력을 좀 강조를 예,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정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제 대선 과제가 어떤 그 공약을 발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박성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발굴도 중요하지만 조율하는 건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즉 광주가 발굴한 과제에서 전라남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네. 또 전라남도가 발굴한 과제에서 광주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했다 싶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뭐 AI라든지 또 뭐 그린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네. 사실은 군공항 이전 문제를 굉장히 큰 이슈로 보고 있지만 그게 광주만의 문제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 전남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 또 전남의 어떤 대선 공약을 보면 거의 한 40% 이상의 비중을 지금 그 청정에너지, 우리가 네.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쪽의 부분에 잡고 있는데 광주가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할 역할이 있는데 이게 개별적인 공약으로 나오다 보니까 서로 간의 역할에 대한 조율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은 광주전남연구원에 좀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데 발굴 쪽에는 포커스를 뒀지만 이 부분을 조율해가지고 광주전남의 어떤 핵심 과제 그리고 합동 과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이게 좀 과제가 돼야 되고 이게 합동 과제가 돼야만 이게 우리가 말한 대선 과제 그리고 주요 과제로 채택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부분은 차후에도 조금 좀 더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이 대선 공약에 어떻게 하면 지역의 현안, 지역의 수원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킬 건가 이게 전략적인 이제 좀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 회장께서는 어떻게 예, 좀 지금 두 분 조언을 말씀에 해주시겠어요? 대해서 이제 원론적으로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제 우리 저 박승수 원장님이 사실은 광주 전남 연구원에 계실 때 저도 이제 그 이사로 이제 같이 참여해서 이제 이런 지역 어젠다라 발굴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렇게 이제 뭐 그 브리핑도 받고 숙이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 전남 연구원이 이런 포괄적인 부분들을 가져가지고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광주 전남 연구원이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들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사실은 그 목적을 충실하기 위해서 전남연구원, 광주연구원이 통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 실정은 어쩌냐면 광주에서 요구하는 어젠다 발굴, 전남에서 요구하는 어젠다 발굴 이렇게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경쟁적으로 보여져서 이게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러한 그 좀 문제들을 좀 이제 우리가 성찰하고 새해는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 가고 좀 개선해 나가는 이런 그 역할들이 좀 중요하고 특히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민사회 NGO에서도 이런 이제 정책 개발이나 어젠다들을 계속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모여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의 그 집중된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네. 그 역할들 사실 이제 광주전남연구원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 이 말씀에 조금은 아니. 이제 좀 해주실 또 부분도 예,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좀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처럼 광주전남연구원이 바로 상생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으로 이제 탈바꿈됐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 교수님 말씀처럼 공약도 상생 공약 차원에서 이렇게 네. 조율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발굴해 가지고 그다음 단계 조율하고 또 이제 서로 걸건 거르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좀 미흡했던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첨언 드린다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민간의 역할도 이제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약을 발굴하는 부분은 광주 전남 연구원이 핵심적인 자기 역량을 발휘하더라도 광주와 전남이 서로 위임하는 어떤 공론화를 위한 민간 기구를 만들고 그쪽에 관한 조율을 어느 정도 위임을 해주면 네. 사실은 이런 그 어떤 협동 과제, 협력 과제들을 차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대안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세 분 모두 뭐 지역 발전 또 미래 전략에 대해서는 일가견도 있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때 여하튼 지역에서 뭐 광정 일자리 또 뭐 달빛 내륙철도 한전공대 설립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이 됐고 이후에 국정과제를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버금가는 20대 대선에 지역에서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한두 가지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이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사회 영역에 이제 주로 있다 예, 보니까 시민사회 영역에 주 관심사를 이제 그 뭐 국가 정책 과제로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 뭐 거시적으로 보면 인류의 생존 문제라고 하는 이제 기후 위기 문제. 네.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가장 저는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국의 우리나라 국가의 목표에 5년 앞당겨서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 예, 그렇게 이렇게 선언했죠. 예. 공약도 하고 이제 요구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그 대안이라든지 액션들이 지금 그 현안들이 지금 만들어진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저탄소 녹색 도시 정책 공약이 좀 반드시 이번에 현실화돼야 되겠다라는 걸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누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 그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그 뭐 여론조사에서도 그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역 그 균형 발전 그 정책들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중에 이제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망해가고 있고 문을 네.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지역 소멸과 같이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이제 지역 대학 살리기 뭐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1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이제 가시적인 어떤 그 뭐 성과들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예, 지역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지금 중앙 차원의 지금 그 대책들이 강구가 돼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이번에 저 대선 후보 예.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이 돼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원장 뭐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우리 지역 산업의 지역이 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광주시가 AI 쪽을 지금 축겨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3차까지 확장이 되면서 네. 거기에 아주 공실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아, 예. 네, 모든 빌딩에 공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혁신도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역에 공실이 너무나 심각한데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 산업의 그 지도가 바뀌면 얼마든지 청년들을 갖다 끌어들일 수 있는 네. 그런 그 모티브가 된다. 그래서 우리 쪽에 지금 AI를 지금 축여두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집적단지 만들고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또 뭐 지난번까지 122개 기업도 유치를 했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AI 산업의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 그래서 저는 광주 같은 경우는 AI 쪽에다 승부를 걸 수 있는 네, 그런 AI, 쪽에 대선이 될 거고 부차적으로는 광주의 일자리가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예. 또 다른 그 제2차 일자리가 네. 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벌써 광주형 일자리 지재무 같은 경우는 95%가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저게 필요한 것 같고 전남 얘기도 제가 또 해야 되겠죠. 예, 말씀하세요. 제가 광전남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예. 전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님 말씀이 지도를 거꾸로 보면 세계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전남 연구원에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지도를 거꾸로 놓으면 예. 우리 한반도가 거꾸로 보이니까 바로 전남이 태평양으로 가는 네. 딱 출발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번에 우리 전남지사님이 해양, 신해양, 또 문화관광, 친환경의 수도 뭐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하셨던데 바로 해양으로 갈 수 있는 해양 수도가 될 수 있는 지리적인 그런 네. 이점을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지금 그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 만드는 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승부를 거는 거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전남도 상생형 일자리를 네. 마저 만들어 가지고 광주형 일자리처럼 많은 청년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네, 정 교수 이번만큼 꼭 이것만큼은 대선에 좀 반영해야 된다 할 만한 그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19대 대선 보면 저희가 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현됐었던 게 뭐 철도라든지 한정공대 네. 또 이제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 모터스를 주로 뭐를 만들어 달라, 세워 달라 이런 하드웨어 중심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20대 대선 이슈에서 지금 현재 벽에 부딪힌 게 뭐냐면 규제라든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 이슈를 네.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박 원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해상풍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규제가 철폐되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서 전기를 생산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지금 사실 공유수면 문제 있죠. 그다음에 어민에 대한 보상 문제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하지 못하면 이게 이번 정권 아니라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규제를 얼마나 풀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 또 군공항도 지금 뭐 양자치단체 모두 이게 국방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방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체는 지금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슈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대선 이슈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느껴집니다. 네.
올 한 해 광주 전남의 화두를 얘기하면서 뭐니 해도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현안들과 함께 또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또 시정 도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올해 시정 방향이 담긴 이용섭 시장의 신년사를 좀 준비했거든요. 좀 잠깐 들어보고 토론을 계속 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광주와 인접한 5개 시군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인공지능 기반의 빅고울 스마트 메가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에너지, 첨단 의료,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신산업 공동 육성을 통해 광주와 5개 시군 인구를 현재 173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언급한 5개 시군이라는 게 뭐 나주, 화순, 담양, 한평, 장성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방향성은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경제권,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네. 바로 광주에 인접한 5개 시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3순환도로도 바로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 빅고울 스마트 메가시티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 스마트라는 게 결국은 뭐 아까도 강조했던 AI를 기반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들도 산업단지나 있는 것 부분에서 AI하고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광주시가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업하는 과정에서 AI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네.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이분은 혹시 뭐 다른 견해 있으신가요? 예, 그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그 개념은 이제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이런 이제 전략으로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 방향은 맞다고 이제 보는데요. 네. 아까 이제 그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뭐 단지 행정적인 이런 어떤 통합의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네. 행정적인 거, 그다음에 문화적인 컨텐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의 삶, 이런 삶의 질, 네. 이런 것들까지가 포괄적으로 가져야지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갈등만 더 부추기게 되는 그런 네. 그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디테일하고 그리고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 부분인가 싶습니다. 예, 방금 행정통합 말씀하셨는데 지난해만 해도 뭐 신년사에 시도통합 얘기 나왔는데 올해는 단일 경제권 이런 용어를 쓰면서 뭔가 기능적인 좀 통합 내지는 기능적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강조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조금 정립 없이 함부로 쓰는 게 아닌가. 아, 여기서요? 그런, 예. 이 메가시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지역의 정체성, 예를 들어서 사회경제적 내지는 문화적 정체성이 같은 곳에 네. 어떤 그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언급한 것은 저는 규모가 뭐 200만이 안 되는 메가시티가 과연 다른 곳의 메가시티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가. 네. 저는 일종의 생활권의 통합 정도로는 느껴졌지만 네. 이걸 우리가 메가시티화 해가지고 다른 메가시티와 경쟁할 수 있는가에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네. 조금 더 파일을 키워야 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장이 또 부연한 게 이제 광주천 시대를 넘어서 영산강 시대를 열겠다. 대전하는 시대인데 영산강이라는 게 인근 시군까지 해서 목포까지 연결되니까 상당히 범위가 이 빅고울 뭐 스마트 시티, 메가시티보다는 규모가 커집니다. 이제 약간 그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시도 통합까지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광연남 연구원 이끌면서 4년 동안 고민했던 게 예. 시도 통합 또 시도 상생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에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영산강 같은 경우에 네. 뭐 생태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 역사 이렇게 다 맥락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장 쉬운 예로 영산강에 꽃길을 만들자. 그러면 지금 시도 통합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서 광주에서 내려가면은 승천보가 있잖아요. 네. 승천보, 축산보, 영산강 하구원 이렇게 있는데 코스모스를 승천보까지만 심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럼 예. 그 다음에는 뭐 심을 것이냐? 예. 답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것은 광주남이 상의해가지고 네. 꽃길 아름답게 만들자. 이런 노력부터가
사실 사사원 같아도 네. 제가 이제 느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함께 간다고 하는 동반 성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이 시장님이 얘기하는 광주권의 스마트 메가시티 예. 이 부분은 5개 권역을 묶어서 생활권을 묶어가지고 네. 서로 상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우선 생활의 편리함, 경제적인 상생의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말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광주 인근 지역이 전부 다 광주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게 우리가 방역 체크해야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그럼 전부 다 거의 80% 90%는 광주 사람들입니다. 네. 아 이렇게 이 지역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구나. 아마도 5개 시군들 주민들한테 광주로 통합할래라고 주민투표를 한다면 제가 봐서는 많은 부분에서 찬동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 생활권, 경제권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좀 접근한다면 그렇게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 균형에는 500만, 1000만인데 예. 200만 건은 규모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기능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본다고 한다면 효과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전혜영 회장도 하신 예.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거기에 좀 더 다르게 좀 이렇게 좀 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분명히 이제 그 시장님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열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이제 분명히 더 크다는 개념은 호남의 이제 그 권역 자체를 광역 경제권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마 그 정의를 큰 그림을 그린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민주 평화 인권 도시랑 광주의 정체성에 이게 과연 부합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 또 그 시장이 뭐 이전에 있었던 그 시장이 1등 광주라는 또 그 광주를 또 1등 광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등 광주하고 더 크고 강한 광주는 과연 뭐 어떤 차이가 있냐. 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정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광주시가 지금까지 선언을 할 때는 어떤 그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구체적인 어떤 세부 이행 계획까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이제 두리뭉실하게 네. 포괄적인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아직은 좀 이해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AI 인공지능 시대의 개념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에다 그럼 거기다 뭘 담을 거냐. 네. 그 담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일단 화두를 던지고 또 세부적인 또 실행 계획들은 앞으로 이제 고민을 하겠지만 좀 더 좀 명확하게 방향성이 좀 제시됐으면 그렇죠. 구체화됐으면 하겠다는 건데. 예, 시민들이 볼 때는 예. 지금 너무 좀 막연하게 지금 느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두 분 다 이제 광주의 관점이다 하면 전남의 관점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메가시티의 개념이 뭐 영산강만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영산강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네. 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당장 그것부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광주 전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지역 자체가 광주를 중핵으로 두고 구성된 곳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메가시티가 됐든지 아니면 광역화해서 통합을 하든지 굉장히 지역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 봐도 네. 상당히 유리하고 또 광주 전남 주민이 거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포에서 이제 여기 광주를 오지만 어느 지점에서 광주고 어느 지점에서 전남이고 그걸 생각하고 오지는 않거든요. 네. 단지 필요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생활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지도자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협의한다면 이 부분은 저는 쉬울 것이다. 단지 의지가 그리고 자세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뭐 영산강권 아니면 광주 생활권 이렇게 묶지 말고 네. 하루빨리 광주와 전남이 전체가 하나의 메가시티로 네. 통합하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시점이 오히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어서 계속 얘기를 나누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이 올해 전남의 도정 방향을 담은 그 김영록 지사의 신년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 발전 정책으로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 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제수도, 중부권의 행정수도의 버금가는 전남, 광주와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 남북권 초강력 메가시티를 건설하겠습니다. 네, 김영록 지사는 이용섭 시장보다 이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 부울경까지 남해안까지 다 안아서 이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데 일단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뭐 메가시티 이름이 한반도 남부 메가시티 뭐 이 정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이용섭 시장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가시티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하나의 동일한 광역권에서 어떤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몇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묶는 것, 이걸 이제 그 어떤 메가시티라고 한다면 지금 광주 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메가시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메가시티와 다른 메가시티는 합쳐서 메가시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광역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인 어떤 그 산업 구조 모든 걸 볼 때 광주 전남이 부산 경남과는 초광역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걸 통합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구 경북에서 하나의 메가시티 움직임이 있고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쪽에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 개의 그 메가시티에서 그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조직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풀어야지 이걸 통합하고 합쳐서 풀겠다는 저는 생각은 글쎄요, 조금은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겠나. 그래서 지금 광주에 같은 경우는 메가시티 개념을 너무 이 협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전남은 또 너무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조율부터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 원장 생각 어떠세요? 저는 그 부분도 우리 정 교수님 얘기했지만 초광역 협력 사업이지 이건 메가시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은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마련인데 광주 전남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나 같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전남 전북 개념으로 전남 전북 광주까지 해야 인구가 500만 되거든요. 대구 경북이 500만, 그 부울경에서 800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그런 규모 경제로 말하면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을 합해야 서로 어떤 상응하는 그런 메가시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전북은 가면 갈수록 저희하고 지금 많은 괴리감을 갖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우리 전라도 천년 정도 사업을 할 때도 제가 많은 그 고충을 겪었는데, 야, 이 전북이 우리 광주 전남과 함께 해가지고 얻을 게 뭐냐. 그래서 우리 함께 안고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성찰하게 된 계기도 됐는데, 우리가 정말 메가시티가 규모 경제로 말한다면 전북까지 안아야 되는 이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구도가 지금 전북이 우리하고는 지금 거리를 두고 있어서 그다음에는 차선책으로 광주 전남의 메가시티 개념. 그런데 결국 이것은 통합으로 가는 길목인데 제가 봐서는 광주 전남이 메가시티의 효과를 살려가지고 통합까지 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래서 2020년 10월에 이용섭 시장께서 이렇게 행정통합을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런 대안 제시를 하고 이 의견들을 갖다 물어서 좀 진도를 좀 빨리 빼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 대안 제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은 그 뒤에 이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광주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행정통합뿐 아니라 메가시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시간이 걸려요. 어차피 민선 8기 들어가서 지금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이제 민선 8기의 수장으로 뽑히는 시장지사께서 정말 현명하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른 지역에 앞서가고 있는데 이 연구만 하다가 시간은 계속 가지 않냐.
그래서 네. 정말로 뭐, 그 정 사도로서 회장 얘기한다. 뭐 생각 저는 지금 그 원장님하고 이제 큰 그 예. 틀에서는 이제 뭐 뜻은 같이 하는데 좀 그 디테일한 부분이 좀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메가시티는 저는 이게 통합이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통합이 아니에요. 지역과 지역 간의 네. 연결을 어떻게 하냐. 단순하게 어떤 그 뭐 교통축을 연결한다거나 이런 어떤 산업 클러스터를 연결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지역과 지역 간의 그 상호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관점을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과 지역 간의 윈윈하는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전략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어떤 것보다 저는 중요해야 된다. 네. 거기에 방점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싶습니다. 네. 물론 그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정과 도정 올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양쪽 다 메가시티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메가시티에 좀 시간을 좀 할애했는데 좀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조금 빠듯하니까 몇 가지 더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이 코로나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국형 뉴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2025년까지 뭐 200조 이상 쏟아붓고 일자리도 엄청나게 이제 만들어내는 사업인데 이 광주 전남한테는 다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시행되면 누가 좀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점하냐의 문제인데 광주 전남 올해 이 부분 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누구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지금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그린 뉴딜과 함께 지역의 이제 미래 산업의 어떤 그 가장 큰 플랫폼이 될 텐데요. 이제 광주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뉴딜에 좀 가깝고 전남 보면 이제 거의 그린 뉴딜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오늘 이제 화두가 되는 상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기지가 되는 전라남도에서 단순히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만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분배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유통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광주의 역할이 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의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잘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원천 기술처럼 활용될 수도 있겠죠. 이 환전공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전라남도와 에너지를 유통 배급 그리고 개발하는 광주의 역할이 잘 그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선 과제에서도 봤듯이 그게 썩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조율, 즉 그린 뉴딜과 어찌 보면 디지털 뉴딜이 만나는 접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신안에서 생산되는 해상풍력 기지를 만드는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1차 밴더나 2차 밴더로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이 부분에 어떻게 공부를 해서 그쪽에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우리 지역에서 자립하고 자생하게 되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과 그리고 학생들, 졸업생들이 그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게 이제 기회 선상에서 우리가 출발점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형 뉴딜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 또 미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어서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정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지금 재생에너지를 이제 전남 지역에서는 이제 인프라 자체가 지금 아주 그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생산을 하는 생산 기지 역할을 한다면 광주는 방금 말씀하셨던 건 그걸 이제 그 데이터화 시키고 분배하고 수요를 창출시켜주는 이런 그 수요 창출 기지 역할을 서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게 되면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그런 시너지도 확대될 것이고 그린 뉴딜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광주가 지금 스마트폰 시티라고 그러는데 스마트 시티의 그런 역할로서도 아주 큰
어떤 시너지를 가져올 거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달 3일이었죠. 광주 전남이 상생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이용섭 시장하고 뭐 김웅 지사 참석해서 예, 예. 광주 남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뭐냐. 이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인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실제 그 에너지밸리가 그 나주 이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광주에 지금 에너지밸리 첨단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도 있고 국가산단, 지방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처음에 역할 분담이 R&D 쪽은 광주에서 하고 네. 실제 생산 쪽은 전남에서 하고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그 우리 에너지 쪽을 우리 광주 상생 차원에서 잘 끌어낼 수 있는 네.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아마 한국형 뉴딜은 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아마 이건 뭐 계속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광주나 전남이나 좀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개발은 계속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전남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촌이 항만이나 이런 쪽에 SOC를 많이 개선했는데 지금 포스트 어촌 뉴딜 사업이 떴어요. 네. 그래서 그게 되면은 그 바로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네. 이런 쪽에서 이제 뉴딜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잘 그 관철시켜서 전남이 끌고 가면 큰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저희들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또 지역의 이 해묵은 고민거리고 현안이 군공항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올해 대선 또 지방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게 대한 전환점을 찾아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 논의의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광전남 상생에 걸렸기 때문에 예.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런 전 단계에서 꼭 그 말씀 제가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광전남의 컨택 포인트를 갈수록 많이 넓히고 네. 또 공동기관을 좀 늘려야 된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광전남 연구원뿐 아니라 한국의 호남진흥원 그리고 지금 광전남 갤러리 그리고 제2남도학숙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관광재단도 정부에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만 광전남 관광재단 이렇게 함께하는 기관으로 네. 그래서 광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리고 행사도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다. 네. 제가 지난해도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디자인 비엔날레하고 수목 비엔날레가 9월 1일 날 시작해서 10월 3일 똑같이 끝났습니다. 네. 근데 완전히 두 기관에서 서로 상생하는 예. 예? 디자인 비엔날레 왔다가 수목 비엔날레 가면 예? 또 뭐 우대해주고 예? 수목 비엔날레 왔다가 디자인 비엔날레 오고 이렇게 양쪽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노력이 전혀 없었고 또 전남 방문의 해가 2022년, 2023년입니다. 네. 근데 그 광전남 방문의 해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 이제 시간이 예, 좀 예. 저희들이 할애를 해야 좋습니다. 되니까 예. 저희들 공공항 이전 문제 올해 뭐 시도가 국가가 좀 주도해야 된다는 부분까지는 원론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지만 좀 더 구체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 교수 어떻습니까? 이 해묵은 난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게 저는 통합적인 사고, 그다음에 유연한 정책, 협력 이 세 가지를 우리 지금 광주 전남의 관계자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군공항 부분하고 사실은 민간공항 부분하고 뭐 같이 우리가 네. 고민을 해야죠. 거기에 더해서 실은 공공기관 이전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앞으로 군공항 이전 부지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 전남이 합심해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 때 이제 공공기관 이전은 또 다시 이슈가 나올 텐데 그렇다면 군공항 이전 부지에 광주 전남이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그 지역에 맞는 부분들은 네. 그것까지 같이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되는 어떤 그 인센티브 그리고 지역 내에 어떤 그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협력을 구할 수 있는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막히고 그냥 국방부에 넘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광주 전남이 힘들면 차라리 명망 있는 인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올 지역의 이제 현안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간이 마지막으로 우리 정 회장께서 말씀 못 하셨는데 그냥 한 30초 정도. 예. 올해 우리 지역에 좀 이런 부분만큼 우리가 꼭 한번 염두에 두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군공학 문제가 저는 키워드라고 봐요. 이게 네. 해결되면 이것이 하나 그 상징적인 어떤 모델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그 시장과 도지사님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네. 사실 그냥 변죽만 올리고 지금까지 와본 거거든요. 구체적인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상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데 서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만 주고받았던 것이 아닌가. 네. 그걸 좀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뭐 구슬도 보배도 서말이어도 깨어야 저희들이 구슬도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아무리 괜찮은 청사진도 결국은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고 예산도 확보되고 결국은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절호의 기회가 대선 아니겠습니까? 마침 올해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지역의 현안이 공약으로 반영이 되는지 이 두 눈 부릅뜨고 유권자분들이 지켜보는 것도 아마 굉장히 깨어있는 유권자고 현명한 유권자가 아닐까 싶고요. 또 그게 필요한 게 좀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여러분 좋은 말씀 고맙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토론 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